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으로 착각에 빠져 살아왔는지를 고백하고 싶어서랍니다. 제 아내는 소위 말하는 짠순이 그 자체입니다. 잔돈에도 벌벌 떨고 외식은 특별한 날에만, 옷은 항상 할인할 때만 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아내에게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까지 인색한 모습을 보일 때면 더 속이 상했어요. 그런 제가 얼마 전 배신감에 치를 떠는 사건이 있었네요. 이 사건을 통해 인간에 대한 섣부른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제 사연이 좋은 교훈을 남기길 바라며 그날의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합니다. 아내는 그런 저에게 늘 딱 2가지 반찬이 된 도시락을 건네줬죠. 회사 구내 식당이 있지만 한 끼에 7,000원이니 아내가 그마저 아까워 매일 도시락을 싸준 겁니다. 처음엔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게 서운했지만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월급날이면 아내는 돈을 몽땅 가져가고 정확히 20만 원만 남겨둡니다. 그게 한 달을 버텨야 하는 제 용돈이거든요. 돈이 모자란다고 볼멘 소리라도 하면 아내의 레퍼토리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자기야, 이게 다 우리 미래를 위한 일이잖아. 아이 갖기 전에 제대로 된 내 집 마련하려면 조금만 더 참자. 아내의 말을 듣고 저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년째 같은 대사지만 우리의 꿈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니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가장 불편한 건 고향에 방문할 때였어요. 아내는 항상 마트 전단지를 꼼꼼히 체크하고 할인 상품만 골라 담습니다. 어머니 생신 때도 마찬가지였네요. 여보, 엄마 생신인데 한우 정도는 사가자.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님도 검소한 분이시잖아. 호주산 소고기도 충분히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이거 봐. 흠집난 사과 30% 할인이래. 맛은 똑같은데 겉모양만 좀 그런 거야. 마트에서 아내가 고른 것들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떨이 과일, 유통기한 임박 상품, 묶음 할인 제품들. 물론 아내 말대로 먹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부모님께 그런 것들을 들고 가는 제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본가에 도착하면 홀로 사시던 어머니가 늘 반갑게 맞아주셨죠. 제가 사들고 간 것을 내밀며 민망해하면 어머니가 오히려 저를 달래주시곤 했어요. 괜찮아.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알뜰한지 내가 잘 알지. 명절이면 그 속상함이 배가 되었습니다. 옆집 며느린 백화점 봉투를 들고 최고급 건강식품을 바리바리 가져오는 게 보였거든요.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떨이 상품을 받고도 좋아하셨지만 저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제 인내심을 무너뜨린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뿐인 여동생이 울면서 찾아온 일이 있었거든요. 동생은 저보다 5살 어립니다. 예쁘고 똑똑했지만 돈 관리에는 영 재주가 없었죠. 쇼핑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 늘 적자였습니다. 게다가 그 일이 있기 얼마 전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취직 자리를 알아보는 중이었어요. 그날 여동생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빠, 나 좀 도와줘. 거실 소파에 앉은 동생이 한참을 울먹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죠. 오빠, 나 어쩌다 보니 카드값이 500만 원이 넘었어. 리볼빙으로 돌리다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이번 달까지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아. 그럼 취업에도 문제 생길지 몰라.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얼른 취업해서 꼭 갚을게. 당황스러웠어요. 500만 원이라니. 저한텐 너무나 큰 돈이었죠.
하지만 하나뿐인 동생이 울면서 매달리는데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했어요. 여보, 그 수진이가... 근데 아내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아직 내 말 끝나지도 않았어. 카드값 얘기잖아. 당신 표정만 봐도 알겠어. 난 절대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래도 제가 어디 기댈 곳이 또 있어. 내가 유일한 오빠인데. 아가씨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야? 지금 도와주면 아가씨는 평생 정신 못 차려. 스스로 해결해야 철이 들지. 당신이 죽을 때까지 뒤치다꺼리 할 거 아니면 아가씨 혼자서 알아서 하게 놔둬. 그러더니 방에서 얘기하다 말고 거실로 나가 동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미안하지만 우린 못 도와줘요. 우리 집 살 때까지 애도 미룬 거 알죠? 지금 아가씨가 생각 없이 친 사고까지 수습할 여력 없으니까 뻑하면 회사 그만두지 말고 어디 가서 알바라도 하면서 스스로 갚아요. 동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니,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얼마나 급하면 여기로 왔겠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그런 말이 몇 번째예요? 작년에도 오빠가 사정사정해서 200만 원 줬잖아요. 그것도 아직 못 갚았으면서 어떻게 500만 원 소리를 또 꺼내요? 아내의 말이 맞긴 했습니다. 여동생은 같은 문제로 지난해에도 돈을 빌렸고 그것도 갚지 못한 상태였죠. 하지만 그래도 동생인데 너무 야박하게 구는 아내가 섭섭하더군요. 여보, 그래도 수진이가 신용불량자가 된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여유가 있는 줄 알아? 지금보다 더 악착같이 모아도 부족하다고. 자꾸 이러면 자기 용돈 20만 원도 줄이는 수가 있어? 나라고 왜 친정이랑 어머니한테 갈 때 한우 안 사가고 싶겠어. 그래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아껴야 하니까 그런 거잖아. 그러더니 여동생을 향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번 기회에 제발 정신 차려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바로 배우라고요. 벌써 취직한다고 한 게 몇 달째예요. 일단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서 어떻게든 스스로 해봐요. 그래야 다신 이런 일 안 만들어요. 동생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언니 정말 너무해요. 언니 동생이 이런 일 당했어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언니한텐 전 가족도 아니죠? 내 동생이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내 동생이 그 나이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난 때려서라도 가르칠 거예요. 진짜 가족이 아닌 건 아가씨죠? 오빠 등골 빼먹으면서 미안한 줄도 모르는 게 무슨 가족이에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입술만 깨물었어요. 동생도 불쌍하고 아내 말도 맞고요. 아내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더 이상의 설득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오빠, 동생이 마지막으로 절 바라봤지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네요. 수진아, 미안하다. 오빠도 그런 큰 돈은 없어. 미안해. 여동생은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 속이 상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돌아보는 눈에 원망이 가득하더군요. 언닌 정말 냉정해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서 얼마나 재벌이 되는지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거예요. 곧이어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어요. 자기, 내 동생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 내가 뭘? 자기가 너무 무른 거야. 아가씨 계속 저렇게 두면 평생 저 버릇 못 고치고 결혼해서도 남편이랑 문제 생길 거야. 무턱대고 도와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아내의 말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고 저랑 피를 나는 동생인데 그렇게 교과서처럼 무자르듯 모질게 해야 하는 건지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동생의 원망 가득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앞으로 애가 혼자 어떻게 카드빚을 감당할지 걱정스러워 머리만 복잡해졌죠. 제 맘도 모르고 아내는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니 속에서 부하가 치밀었어요.
막말로 제가 놀고 먹는 백수도 아니고 종일 열심히 뛰어다니며 밥벌이 잘하는데 정작 제가 원하는 곳에 땡전 한 푼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사실이 은근슬쩍 화가 나더라고요. 하긴 뭐 아내가 그렇게 인색한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어요. 연애할 때도 남다르게 알뜰하긴 했죠. 영화 보러 가자고 해도 안 가고 버티다가 시간이 지나 명절에 텔레비전에서 그 영화를 보여주며 신이 나서 전화했어요. 자기야 이것 봐. 조금만 기다리면 다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틀어주잖아. 비싼 음식이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난 스파게티를 왜 10,000원 넘게 주고 사 먹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 마트에서 이렇게 소스랑 면 사서 해 먹으면 똑같잖아. 냉장고 야채도 정리하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저와 아내는 결혼 전에도 밖에서 사 먹는 대신 늘 제 자취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곤 했어요. 그래도 연애할 때니 그것도 재미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변하긴커녕 더 심해지는 아내의 행태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 섭섭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처가이는 어떤지 몰라도 시댁에는 너무 야박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정말 내 집 마련을 위해서일까? 아니면 원래 시댁엔 관심이 없는 걸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를 믿으려 했어요. 결혼하고 3년간 함께 악착같이 모은 1억 넘는 돈이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사실로 위안을 삼으려 한 겁니다. 며칠 후 동생이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 카드값에 대해 물었어요. 결국 어떻게 돈을 구해 빚을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에서 약간 대출도 받고 이모와 친척들에게까지 손을 벌린 모양이더군요. 멀쩡히 집안에 장남이 있는데 친척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김대리 또 멍 때리고 있어? 과장시험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거야? 팀장님의 핀잔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무슨, 벌써 3번째 도전이잖아. 이번에도 떨어지면 정말 만년대리 확정이야. 팀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맞습니다. 벌써 3번째 도전이었죠. 동기 중에 계속 대리로 머물러 있던 건 저 하나였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콩나물국에 김치, 멸치볶음, 늘 먹는 소소한 밥상이었지만 그날따라 더 초라해 보여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났어요. 아내는 그런 제 마음을 전혀 모르는지 심드렁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가씨한테 또 연락 왔어? 카드값은 해결했나? 왜? 혹시 당신 모르게 또 돈 타령했을까봐? 걱정하지 마. 걔도 자존심이 있는 앤데 그딴 소리까지 듣고 또 연락하겠어? 보험에서 대출받고 이모들한테 빌려서 해결했대. 뭐? 이모님들한테까지? 그러니까 진작 정신 차리지. 아내의 말투에도 짜증이 묻어났고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어요.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가족인데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또 그 소리야? 그럴 여유가 어딨어. 우리도 빠듯하게 살고 있잖아. 빠듯해? 통장에 1억이 넘게 있는데? 멀쩡히 돈 놔두고 애 고생시키고 이모들한테까지 망신당하게 했어야 속이 시원해? 그건 집 마련하려고 모은 돈이잖아. 그렇게 모아도 겨우 대출까지 받아야 변두리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살 수 있어. 그래서 악착같이 모은 건데 고작 이런 일로 그 돈에 손을 대자는 말이야? 고작 이런 일? 내 동생 일이 고작이라는 말이야? 당연하지. 아가씨가 뭐 벼슬이라도 했어? 아내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결국 저는 한숨을 쉬며 숟가락을 내려놨죠. 알았어, 그만하자. 더 하다간 큰 싸움 될 것 같다. 그날 밤도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내의 말이 맞는 것도 알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도 알지만 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가족 간의 정이라는 게 돈으로만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갑자기 삶에 대한 의문이 밀려왔어요. 동생의 원망 가득한 눈빛도 계속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여전히 회사와 집을 오가며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과장 승진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만년 대리라는 별명이 따라다니는 게 서러워 기필코 승진하고 싶었는데 좀처럼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와의 사이도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점심을 먹고 손톱을 깎으려고 집안 이곳저곳을 살펴봤어요. 항상 같은 곳에 두던 손톱깎이가 그날따라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게 어디로 사라진 거야? 거실 서랍장을 찾아보다 방으로 들어와 아내의 화장대 서랍을 뒤졌어요. 그러다 가지런히 놓여있는 통장 뭉치를 발견했죠. 아, 통장이 여기 있었구나. 저는 반사적으로 통장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늘 아내가 알아서 관리하고 있어 대체 얼마나 어떻게 쌓여가는지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적금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죠. 그런데 통장 마지막 줄에 찍힌 글자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도 해지라는 활자 옆으로 정확히 잔액이 0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지?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통장을 놓칠 뻔했지만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다른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혹시나 금리가 더 좋은 상품이 있어 해지하고 통장을 옮긴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 전 우리 부부가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 해지되어 장모님의 계좌로 송금된 것을 확인한 겁니다. 자그마치 1억이었어요. 송금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장모님이었습니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변하는 건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더군요. 이 여자가 나 몰래 우리 돈을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한 거야? 우라통이 치밀었습니다. 당장 아내에게 달려가 따지고 싶었지만 친구들을 만난다며 집을 비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심호흡하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문득 얼마 전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내 동생 결혼 준비 중이래. 신혼집 마련하려고 판교에 새 아파트 보러 다닌다더라. 그래? 잘 됐네. 처남은 좀 여유가 있나 봐. 판교 집값이 보통이 아닐 텐데. 그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흘려들었습니다. 처남이 결혼하는구나. 잘 됐네.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돈이 장모님에게 들어간 걸 알고 설마 그 신혼집 우리 돈으로?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온몸에 열이 올랐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판교에 아파트를 마련하다니 그쪽 아파트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저도 대충은 알고 있었죠. 처남이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중소기업 말단 직원인데 어떻게 그런 돈이 있을지 의문이 들었네요. 우리 돈이구나. 틀림없어. 우리 돈으로 처남 신혼집을 마련하려는 거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 동생이 카드값 500만 원 때문에 울고 매달릴 때 아내가 얼마나 차갑게 거절했는지 생생하게 떠올랐죠. 스스로 해결해야 철이 든다며 우리 애를 매몰차게 내쳐놓고서 자기 동생 집 사는 데는 1억을 턱하니 내주다니. 시댁엔 떨이 과일만 사가면서 처가인 억대 돈을 퍼준다고? 너무 기가 막혀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밀려왔어요. 홀로 사시는 어머니한테도 늘 수입산 고기만 사가는 아내지만 입버릇처럼 말하던 내 집 마련, 그 말 때문에 모든 걸 참아왔는데 다 거짓말이었어. 집 살 돈이 아니라 처가 뒷바라지일 돈이었던 거야. 너무 화가 나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신선한 바람이 얼굴에 닿았지만 제 화를 식히기엔 역부족이었죠.
큰 길에 나서 망설임 없이 택시를 잡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돈이 아까워서 버스나 지하철을 탔겠지만 그땐 그런 걸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택시를 잡다 보니 나이 30이 훌쩍 넘도록 자동차 한 대가 없는 것도 화가 났네요. 그것도 검소함이 지나친 마누라 탓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자동차 사려는 저를 말리고 나섰거든요. 차 가지고 있으면 돈이 얼마나 깨지는지 알아? 기름값에 보험료에 나이가 많아서 다리 아픈 것도 아니고 젊디 젊은 나이에 그게 무슨 낭비야. 그래도 요즘 직장인 중에 차 한 대 없는 사람 없어. 자긴 남자친구가 자동차도 없다는 말하기 창피하지도 않아?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남들이 우리 인생 대신 살아줘?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요즘 지하철이 얼마나 잘 돼 있어. 그거 타고도 서울 근교까지 얼마든지 여행할 수 있다고. 결혼하고도 마찬가지였어요. 혹시나 급한 일이 생길지 모르니 소형차라도 사자는 제 말에 아내는 이렇게 말했었죠. 지금은 우리 둘뿐인데 꼭 차가 필요할 일은 없을 것 같아. 정 급하면 렌터카 빌리면 되고 나중에 돈 모아서 우리 집 생기고 아이 낳으면 그때 사자.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뚜벅이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생각에 잠겨있던 저를 향해 택시기사가 물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저는 급하게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후암동으로 가주세요. 그러고는 처가의 위치를 설명했어요. 택시가 출발하자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내 다시 한번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1억이 장모님의 계좌로 들어간 사실은 변함없었어요. 지난 3년간 매일 도시락을 싸들고 출근하던 제 모습이 떠올라 한숨이 났죠. 점심값 아끼려고 구내 식당도 가지 않고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것도 아까워서 회사 휴게실에 믹스커피로 버텼습니다. 구두가 닳아서 밑창이 떨어져도 아내가 순간 접착제로 붙여주며 반년은 더 신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었죠. 겨울 코트도 결혼하기 전 입던 것을 5년째 입고 있었어요. 가끔은 그런 생활이 우울하고 스스로 자괴감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게 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참았어요. 아내도 나름대로 절약하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맞벌이라 피곤할 텐데 외식도 안 하고 꼭 집에서 밥을 했고 옷도 안 사고 화장품도 아껴 쓰는 아내를 보며 우리의 앞날을 위해 불평하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노력이 모두 헛짓거리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렵게 아낀 돈을 처남 결혼자금으로 주기 위해 그 고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자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울분이 터져나왔죠. 화가 너무 치밀어 올라 택시가 달리는 동안에도 몇 번이나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렇게 미친 듯이 화가 나는 건 단순히 돈을 처가해줘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생활을 포기해가며 함께 모은 돈을 아내가 저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써버렸다는 게 용서되지 않은 겁니다. 이혼이다. 이건 정말 이혼감이야.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돈 문제를 떠나서 절 완전히 무시한 처사가 너무나 괘씸했거든요. 부부라면 그런 큰 돈을 쓸 때 상의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새 택시가 처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여기서 내려주세요. 요금을 내고 택시에서 내려 무거운 마음으로 처가로 향했어요. 걸으면서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생각해 보려 했지만 머리가 복잡해 이성적인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분노에 몸을 떨며 걷다 보니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조용한 골목 안 처가의 대문이 보이더군요. 그 집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가 떠올랐죠. 장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며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환하게 웃는 장모님을 보며 환영받는 것 같아 행복했어요. 하지만 돌아보니 저를 그저 돈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를까 하다가 슬쩍 밀어보니 문이 스르륵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힘껏 대문을 열어젖히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마당을 건너 거실 창문으로 장모님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만면에 웃음을 가득 머금고 누군가를 향해 웃고 계셨죠.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욱하더라고요. 저는 처가와 아내 때문에 지옥 같은 마음을 안고 찾아왔는데 정작 장모님은 너무나 즐거운 표정이라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로 뛰어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제 목소리가 집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죠. 처가에 오면 늘 깍듯하게 인사했는데 그날은 완전히 이성을 잃어 소리를 질러버린 겁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장모님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들고 있던 리모컨을 떨어뜨리실 만큼 놀라신 것 같더군요. 아니, 자네가 연락도 없이 여긴 무슨 일로 왔나? 우리 돈 1억 왜 가져가셨어요? 아무리 딸이 경제권을 잡고 있다고 해도 저한테 한마디라도 상의를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목청껏 소리쳤고 예의고 뭐고 생각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지난 3년간 궁상 떨며 쌓여온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겁니다. 그 돈 처남 결혼 비용으로 보태신 거 맞죠? 판교에 아파트 샀다면서요? 우리가 3년 동안 죽어라 모은 돈을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아니, 자네 왜 이렇게 흥분했나? 잠깐 진정 좀 하고. 제가 지금 진정하게 됐어요? 마누라고 장모님이고 절 우습게 생각하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죠. 그때 안방문이 열리며 아내가 창백해진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자기가 여기 어떻게... 뭐야, 당신이야말로 친구 만난다고 하더니 또 친정에 와 있었던 거야? 왜? 1억이 모자라서 더 드리려고 온 거야? 저는 아내를 노려봤습니다. 아마 배심감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었을 거예요. 아내는 사색이 된 얼굴로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혹시 통장 본 거야? 그래, 우리 통장에서 1억이 사라졌는데 나만 까맣게 모르고 있더라? 송금 받는 사람은 장모님이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아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이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더군요. 시댁인 떨이 과일이나 사가고 시누이가 빚 때문에 울며 매달려도 차갑게 거절했으면서 처가인 그렇게 큰 돈을 상의 한마디 없이 내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하라는 대로 다 맞춰주니까 내가 우스워? 너무 흥분해서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 위에 있던 리모컨과 잡지들이 흔들림에 못 이겨 바닥으로 떨어질 정도였죠. 자기 잠깐만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아내가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금 진정이 되겠어? 3년을 개미처럼 일하고 내 마음대로 한 푼 써보지도 못했는데 매일 도시락 싸들고 다니고 커피 한 잔 값도 아낀 내가 등신 같지? 말하다 보니 서러움이 몰려와 눈물까지 찔끔 났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아내가 저와 시댁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짓을 했는지 너무나 화가 나서 참기가 어려웠네요. 우리 엄마 생신 땐 고기 한 근도 아까워하더니 처남 집은 사줘? 이게 말이 돼? 집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오해야. 제발 앉아서 얘기하자.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지만 동정심이 들진 않았어요. 오해? 뭐가 오해야? 통장에서 1억이 사라진 게 오해야? 장모님 계좌로 이체된 게 오해냐고? 그때 부엌에서 누군가 나오더군요. 막내 처제였어요. 형부, 무슨 일이에요? 형부답지 않게 왜 이렇게 소리를... 처제도 알고 있었지. 언니가 오빠 집 사는데 보태라고 돈 준 거 맞지? 처제가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다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형부,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처남은 어딨어? 당장 나와보라고 해! 제가 거실을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처남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빤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로 집에 손 벌린 거 없어요. 다 오해라고요.
처제의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해? 판교 집값이 얼만데 그걸 무슨 수로 처남이 혼자 해결해? 그게... 처제가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죠. 그 모습을 보고 장모님이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일단 앉아. 흥분하지 말고. 아니요. 지금 맘 편하게 앉을 정신 아닙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외출했다던 처남이 나오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죠. 외출했다더니 방에 숨어 있었구만. 내가 직접 따져 물어야겠어. 그래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다 그만 기절할 듯이 놀라고 말았어요. 방에서 나오는 사람이 다름 아닌 제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엄마? 너무 놀라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명 고향집에 계셔야 할 어머니가 왜 처가에 계시는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한눈에 봐도 야위고 창백한 얼굴로 말이죠. 어머니가 나오자 아내가 얼른 부축해서 거실 소파에 앉혀드렸어요. 평소에 그 건강하고 활기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몇 달 사이에 10년은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예, 소리 지르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하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셨어요. 엄마가 왜 우리 처가에... 언제부터...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조금 전까지의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혼란만 남았습니다. 장모님은 걱정스러운 눈길로 저희 어머니를 바라보며 무릎 담요를 찾아 덮어주셨어요. 그 손길이 너무나 정성스러워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이고, 좀 주무셔야 하는데 큰 소리 나서 놀라셨죠? 그때 아내가 제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자기야, 앉아. 어머니 놀라시면 안 되니까 제발 소리 좀 그만 지르고 앉으라고. 이번엔 저항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어머니를 향해 있었죠.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은 채로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그러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향해 손을 뻗으셨는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이더군요. 장모님이 재빨리 물컵을 들어 어머니께 건네셨습니다. 사돈,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안 돼요. 도대체 그게 무슨 상황인지 어안이 벙벙하고 답답했어요. 아내도 한숨을 쉬더니 제 곁으로 다가와 앉더군요. 그런데 그때 아내의 움직임을 바라보다 테이블 위에 수북하게 놓인 약봉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심코 그 봉지를 집어들다 옆에 놓인 종이 한 장에도 눈길이 갔습니다. 종이에는 분명 암센터 외래 예약증이라는 말과 함께 저희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암센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런 곳에 예약을 한 건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암센터라니? 우리 엄마가 왜 저런 곳을 예약하셨어? 제가 입을 열자 갑자기 거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약봉지를 뒤적거리며 무슨 상황인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 순간 약봉지 아래 깔려있던 서류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입자 치료 안내문. 중입자 치료, 들어본 적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언젠가 건강 프로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획기적인 최첨단 암치료법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더군요. 하지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치료비가 엄청나게 비싸 꿈의 치료법이라고 불린다던 설명이 떠올랐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안내문을 집어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치료 원리, 치료 기간, 부작용, 그리고 마지막에 적힌 치료 비용에서 눈길이 멈췄어요. 예상 치료비 약 1억 2천만 원. 손에 힘이 빠져 서류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약봉지 외에도 병원 검사 결과지와 입원 안내문, 치료 일정표, 거기다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의사의 진단서가 놓여 있었어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진단서를 확인하다 고개를 들어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장모님을 둘러봤습니다. 엄마가 폐암이라고?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고 아내와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언제부터 아프신 거예요? 3달 전에 진단받았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 작고 기침이 심해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었죠. 3달이요? 아니, 3달이나 됐는데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고 눈앞이 흐려지며 눈물이 차올랐어요. 힘들어하는 어머니 대신 아내가 답했습니다. 자기 승진 시험 준비한다고 어머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뭐? 아니, 지금 승진이 문제야?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그깟 승진이 뭐라고? 저는 갑자기 울컥해 언성을 높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조금 전의 감정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죠. 죄책감, 미안함,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절규였습니다. 눈을 들어 다시 중입자 치료 안내문을 보고 제가 본 통장을 떠올렸어요. 자기 그럼 혹시 적금 해지해서 송금한 그 돈이... 제가 아내를 바라보며 묻자 눈물을 흘리던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자기야. 상의했어야 하는 건데 어머니가 너무 말리셔서... 자기가 알게 돼서 승진시험 못 볼까봐 너무 걱정을 하셨어. 당사자 마음이 편해야 치료도 잘 되는 건데 어머니가 마음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 아내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저지른 실수를 돌이킬 순 없었죠. 거실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기쁜 숨소리와 아내의 흐느낌만이 조용히 실내를 채웠어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아내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몰랐어. 어머니가 철저히 숨기셨거든. 혼자 몰래 서울을 오가며 병원에 다니셨나 봐. 그러다 2달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 우연히? 막내가 대학병원에 친구 병문안 갔다가 어머니가 암센터에 계신 걸 보게 된 거야. 그래서 놀라서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저는 고개를 들어 막내 처제를 바라봤습니다. 처제가 눈시울을 붉힌 채 보고 말했어요. 죄송해요 형부. 형부한테도 전화하려 했는데 사돈 어르신이 절대 안 된다고 말리셔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가는 알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만 연락했어요. 처제의 말이 끝나자 이번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 어머닌 담배도 안 피우시고 늘 건강하셨잖아. 근데 왜 하필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싶더라고. 그때 장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자들은 요리를 많이 하니까 그 연기도 무시 못한다고 하더라. 그리고 요즘은 미세먼지나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비흡연자도 폐암에 많이 걸리나 봐. 내가 사돈이랑 병원에 같이 다니면서 의사한테 들었다. 저는 장모님을 바라봤어요. 병원에 다니시다뇨? 장모님이요?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난 회사 다녀야 하니까 어머니를 매일 돌봐드리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어머니랑 같이 병원 다니셨어. 그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죠. 사돈이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 제가 장남인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까맣게 모르도록... 어머니는 겨우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이번엔 너도 준비 잘해서 꼭 승진해야지. 엄마 때문에 그 기회를 또 날리면 어떡하니? 새아기 보기도 그렇고 너도 얼른 승진해서 과장 달아야지. 벌써 몇 년째 대리잖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엄마 목숨보다 승진이 더 중요해요? 저는 괜히 민망하고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저를 말리듯 손을 잡았어요. 그러지 마. 누구보다 힘든 건 어머님이셔. 혼자 시골에서 얼마나 놀라셨겠어. 우리 걱정할까봐 말씀도 못하시고 비용 걱정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을 생각도 안 하고 계셨어. 아내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의 억지로 치료받으시게 했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아직 희망이 있다고. 특히 중립자 치료라는 최신 치료법이 있는데 일반 방사선 치료보다 효과가 훨씬 좋고 부작용도 적다고. 저는 얼른 핸드폰으로 중입자 치료에 대한 설명을 찾아봤어요. 기존 치료와는 다르게 암세포만 정확히 타격해 부작용은 적고 놀라운 효과를 낸다고 쓰여 있더군요.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던 내용 그대로였죠.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었어. 1억이 넘는 치료 비용. 어머닌 당연히 거부하셨지. 그렇게 큰 돈을 쓰면서까지 자식한테 부담을 줄 수 없다고 하시더라. 그때 가만히 듣고 계시던 어머니가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집 사려고 결혼하고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맸는지 내가 뻔히 아는데 나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날릴 순 없었어. 저는 원망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엄마, 돈이 뭐가 중요해? 중요하지. 능력이 없어서 아들 결혼할 때 뭐 하나 제대로 보태주지도 못했는데 이런 부담까지 주면서 살고 싶진 않다. 그 말을 하다 또 기침하며 괴로워하셨죠.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모님이 재빨리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행동이 빠르고 익숙해 보이더군요. 힘들어하시는 어머니 대신에 아내가 다시 얘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계속 거부하셔서 정말 설득하기 힘들었어. 그래서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어. 내가 너무 걱정하니까 엄마가 직접 시골로 내려가서 어머니 설득하셨거든. 하나뿐인 사위 가슴에 대못 박지 마시고 제발 마음 돌려달라고. 그래서 오빠가 주말에 시간 내서 어머니 모셔왔어. 막내랑 우리 엄마가 돌아가면서 돌봐드리고 바쁜 나 대신에 병원에도 모셔가고 그러면서 여기서 머물고 계셔. 저는 놀란 눈으로 장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장모님이 시골까지 가셨다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여기서 병원에 다니세요? 그래. 사돈이 얼마나 고집이 세신지 설득하느라고 정말 진땀 뺐어. 처제도 한마디 했습니다. 저도 언니 때문에 빨리 사돈 어르신이 마음 돌리시길 바랬어요. 회사에서도 정신없고 형부는 승진시험 준비한다고 예민하고 거기다 시어머니 설득까지. 한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잤거든요.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내가 많이 야윈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은 그저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희 어머니 때문이었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더구나 처가의 온 식구가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발벗고 나섰으면서도 제 승진을 위해 쉬쉬했다는 사실에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그럼 장모님이 병원까지 동행하면서 엄마 치료를 도와주신 거예요? 당연하지. 서울 지리도 잘 모르시고 병원도 복잡하잖아. 애들은 다 일하러 다니니 한가한 내가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닌 듯. 검사받고 결과 기다리고 의사 상담받고 그럼 하루 종일 걸리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가? 두 여자가 자식들 흉도 잔뜩 보고 살아온 얘기도 하고 난 좋은 친구 얻은 것 같아서 좋았어. 저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저에게 아내가 모든 사건의 발달이 된 돈 문제에 대해 얘기를 시작했어요. 치료비 문제는 먼저 상의하지 못해서 미안해. 어머니가 끝까지 자기는 모르길 바라셔서 먼저 말할 수가 없었어. 자기가 오해할 만도 해. 엄마 계좌로 그 큰 돈을 보냈으니. 근데 어머니랑 주로 병원에 다니시는 게 우리 엄마니까 그리로 보내게 된 거야. 자기 승진 시험 끝나면 그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들켜버릴 줄 몰랐어. 아니야,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진짜 미안해. 난 아무것도 모르고 속 좁고 배은망덕한 소리나 짓거리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가 모아둔 돈으로 2천만 원 가량이 부족해 그 돈은 장모님이 노후를 위해 들어두신 예금을 깨서 마련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생색 한마디 내지 않고 조용히 사돈을 돕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못난 저를 위해서. 아유, 그런 말 하지 말게. 서로 차식을 나누면 가족인 거지. 가족이 아픈데 그깟 돈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 자네는 내가 아프면 돈 때문에 치료받지 말라고 할 텐가? 저는 너무 면목이 없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다시 입을 열었죠. 사실 아가씨가 찾아왔을 때 한창 어머니 때문에 정신없을 때야. 나도 도와주곤 싶었지만 당장 어머니 치료비가 급했고 어머니도 편찮으신데 아가씨가 제발 정신 차렸으면 했어. 저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어요. 편하게 저희 도움을 받았다면 동생은 또 별로 느끼는 것도 없이 같은 말을 반복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차갑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 미안해. 아가씨한테도 미안하고 자기한테도 미안하고.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내가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미안해, 자기야.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처제, 미안해. 그때 처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형부, 우리 오빠 집 얘기 말인데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실 오빠가 언니보다 더한 사람이거든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처제? 오빠도 진짜 독한 사람이라고요. 오빠는 대학 때부터 술, 담배 안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30 넘은 남자들은 다들 독립하는데 나가면 쓸데없이 돈 나간다고 결혼하기 전까지 여기 살잖아요. 짠돌이도 그런 짠돌이가 없다니까요. 그게 정말이야? 처남이 술, 담배 안 하는 게 돈 때문이라고? 네. 그래서 연애도 결혼도 못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똑같은 여자를 만났더라니까요. 둘이 떡볶이만 먹으면서 연애해서 3억이나 모은 거 있죠? 그 돈에 대출금 보태서 전세로 신혼집 들어가는 거예요. 둘이 5년 만에 그 동네 아파트를 사는 게 목표래요. 아우, 또 얼마나 아끼려고. 우리 언닌 거기에 비하면 완전 양반이라니까요. 처제의 말을 듣고 부끄러움에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제가 얼마나 못난 생각을 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됐죠. 처남도 열심히 살았구나. 그럼요. 우리 집안이 다 그래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함부로 불도 못 켜게 하시는 구두쇠였거든요. 처제의 말에 장모님이 웃으셨습니다. 아휴, 자네 장인을 생각하면 난 아직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 얼마나 쥐어짜는지 휴지 한 칸이라도 함부로 쓰면 불호령이 떨어졌지. 근데 애들이 그걸 고스란히 물려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도 그렇게 자라 근검절약에 길들여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아내가 시어머니를 위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내놓고 장모님의 도움까지 받았다니.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흘러 체면이고 뭐고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얘기를 듣다 말고 저희 어머니가 아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가야, 정말 고맙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 생각만 하면. 은혜는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돈이야 또 모으면 되죠. 저 모르세요? 돈 모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여자잖아요. 어머니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발 치료만 잘 받으세요. 저 본전 생각나지 않도록요. 아내의 말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다 말고 웃으셨습니다. 장모님과 처제도 눈시울을 붉히다 따라 웃었죠. 그날 저는 결국 장모님 앞에, 아내 앞에, 그리고 처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섣불리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제가 은혜도 모르는 소리를 짓거렸어요.
장모님 앞에서 소리까지 지르다니 미쳤었나 봐요. 앞으로 살면서 이 빚 두고두고 갚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장모님이 민망한 듯이 말씀하셨죠. 아유,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내가 우리 딸을 모르나? 얼마나 소금처럼 짜게 굴었는지 안 봐도 뻔하지. 그렇게 모은 돈을 장모한테 전부 보냈다는데 어떻게 제정신이 아닐 수가 있었겠어. 사과는 충분히 했으니 이제 그만하고 어서 일어나게. 자기야, 제발 일어나. 아내도 제 팔을 잡아당기며 말렸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런 나를 위해서 당신이 얼마나 큰 결심을 했는지 너무 잘 알아. 괜찮다니까 그러네.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정말 가족들한테 미안하거든 시험이나 잘 봐. 부담 주지 않으려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소원이라도 좀 들어줘. 나도 대리 부인 말고 과장 사모님 좀 되고 싶다고. 그런 아내의 말을 듣고 저희 어머니도 희미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가 무슨 복으로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맡게 됐는지 모르겠다. 평생 고맙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자. 네, 엄마.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들어온 처남까지 우리는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장모님이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밥상이었죠. 어머니를 위해 환자식까지 직접 준비하셨더라고요. 사돈, 이거 드셔보세요. 영양죽인데 병원에선 이런 거 드시면 좋다고 해서요. 정말 고마워요, 사돈. 아휴, 계속 폐만 끼치네요. 폐는 무슨... 가족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가족, 그 단어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전 그때까지 처가와 제 본가를 구분하고 네 편 내 편을 나누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처가 식구들은 이미 저희를 가족으로 인정하며 아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어머니는 중입자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상태가 얼마나 양호한지 처남의 결혼식에까지 참석하실 수 있게 되셨죠. 이 모든 소식을 듣게 된 제 여동생은 집으로 달려와 아내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언니, 감사해요. 전 그런 것도 모르고 언니가 정도 없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저 엄마랑 언니를 위해서라도 이번엔 정말 열심히 일할게요. 동생은 작은 건축사무소에서 경리로 취직했다고 하더니 정말 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계획적으로 돈을 관리하기 위해 아내에게 조언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도 만년 대리꼬리표를 떼고 과장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기뻐하셨죠. 그렇게 모진 비바람이 지나가고 평화를 찾은 어느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자기,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어? 뭘 다시 시작해? 적금 다시 모아야지. 이번엔 더 열심히, 더 빨리.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빙긋이 웃었어요. 그래, 좀 오싹한 기분이 들긴 하지만 이번엔 투덜거리지 않고 열심히 할게. 그 대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받아줘. 뭐? 당신한테 꼭 사주고 싶었던 거야. 상의 없이 돈 써서 진짜 미안한데 내 마음이니까 받아줘. 그러면서 얼른 방에 들어가 퇴근하면서 사온 선물을 내밀었어요. 아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상자를 열어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큰맘 먹고 산 목걸이가 들어있었거든요. 아내의 길고 하얀 목이 허전한 게 늘 마음에 걸렸던 제가 오랜 시간 고민하다 준비한 선물이었어요. 결혼할 때도 다른 예물은 필요 없다던 아내 때문에 금반지 하나 덜렁 나눠 낀 게 다였거든요.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내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불호령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아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고마워, 자기야. 너무 예쁘다.
자기가 걸어줄래? 저는 얼른 일어나서 아내의 뒤로 돌아가 목걸이를 걸어줬어요. 빛나는 목걸이가 아내의 고운 얼굴을 더 돋보이게 하더군요. 둘 다 가슴이 먹먹해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눈물이 쏙 들어갈 말을 꺼냈어요. 목걸이는 너무 고마운데 내일부터 도시락 반찬은 김치뿐이야. 어머니가 총각김치랑 파김치 많이 보내주셨거든. 이 목걸이 값만큼 아끼려면 2달은 김치만 먹어야 할 듯. 뭐? 아내의 말에 어이가 없어 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김치뿐인 도시락을 들고 출근했네요. 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점심시간을 기다립니다. 현명하고 고마운 아내 덕에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김치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비록 아직도 아내와 저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전 이미 충분히 부자입니다. 가족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부디 제 사연을 들은 여러분도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